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저는 항상 뉴전사를 시작할 때마다 네.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왜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알려드려야 될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많은 내용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늘 급한 마음인데요. 오늘도 그래서 두 분 모시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기 위해 팍팍팍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명환 박사님, 방종관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을 모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우리 많은 내용 가려면 바로 주제부터 가야겠죠? 네, 좋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링컨이네요. 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나왔는데 전쟁사다라고 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남북 전쟁. 전쟁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네? 남북 전쟁에 큰 전투가 엄청 많아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하나. 그럼 보기를 주셔야죠. 너무 나오는데. 이거 객관식으로 가야죠. 힌트 있어요. 네, 있어요. 아까 있었잖아, 힌트. 뭐였죠? 남북 전쟁이면 근데 사실은 네. 저희가 안 다뤘다라고 하면 게티즈버그. 네. 이 전투를 빼고는 남북 전쟁을 말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이 맞아요, 게티즈버그에서 하는 맞아요. 말이에요. 저 장소가 더 힌트였군요. 네, 근데 저거에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네. 저 유명한 연설. 완전 키포인트잖아요. 네. 어디서 했는지 몰라요. 게티즈버그에서 했잖아요. 그때 너무 흥분해갖고 그 위치 표시를 안 해놨어요. 게티스버그 가면 정말 누가 총 맞아서 전사하는데 뭐 어느 부대가 있었을 때 말뚝 다 박혀 있고 저 연설했던 자리도 있는데 그 제일 중요한 저 연설한 자리가 추정치예요. 재밌네요.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원래는 그 링컨 대통령만 연설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주 연설자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연설했는데 정작 역사에 남는 거는 링컨 대통령이 3분인가 뭐 연설했는데 그게 결국 게티즈버그 연설에 아주 역사적으로 남는 명연설이 된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뭐 존 브라운 봉기나 섬터요새 전투 자세하게 한번 다뤘었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남북 전쟁하면 당연히 노예제도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이슈가 아닌 건 아니고 중요한 이슈였던 것도 맞는데 노예 해방 자체도 꼭 인권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랑 결부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본질적인 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연방제로 가면서 주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처음부터 통합된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 주가 있는데 이게 또 주 단위의 어떤 정체성과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를 만드는 건 인정하는데 이 통합 권력에 누가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주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했죠. 그리고 사실 그 배경에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메리칸 인디안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유럽에서 문명 세력이 여기 와 보니 땅은 넓고 자원은 없는 것 없이 다 있고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유럽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들은 또 안 오고 그 땅에서 가장 진취적인 사람들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엔지니어들이 와서 앞에 무한한 자원과 땅을 앞에 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 엄청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어떤 국가가 좋겠냐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연방시로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 가능성을 쟁취할 것이냐. 이게 진짜 이슈였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링컨이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1등일 거예요. 이건 아마.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이 게티즈버그 전투는 남북 전쟁 중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중에 거의 후반부쯤에 일어난 전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전투 앞 상황은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북전쟁이 1861년 4월 12일 날 시작돼서
1865년 4월 9일에 끝났는데 게티즈버그 전투는 1863년 7월 1일에 시작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사실 남군이 계속 이기고 있었어요. 물론 공세는 북군이 하고 승리는 남군이 거두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챈슬러스빌 전투라는 곳에서 북군 13만하고 남군 6만 명이 붙었는데 이때 남군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 전선에서는 이제 미시시피 강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빅스버그라는 곳만 남아요. 그랬더니 북군이 이제 여기저기도 안 되니까 여기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빅스버그를 점령해서 미시시피 강을 장악하면 남부군의 보급로가 차단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남북 전쟁이 처음에는 어떤 의미로는 군대와 군대가 싸우고 전술적 포인트를 공격하다가 군대를 치지 말고 보급을 치거나 그러니까 전략적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리시스 그랜트가 빅스버그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군이 놀랬죠. 남군이 챈슬러빌에서 2대1로 이겼다. 사실 남군이 이전 전투에서도 보면 북군이 훨씬 무기도 강하고 숫자도 많은데 이 상황을 보면 남군이 그냥 원래 세요? 원래 강합니까?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이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는 북군이 우세하고 전술적으로는 남군이 전투에서 우세를 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분명히 남군이 전투에서 전술적으로 우세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남군이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 뭐냐면은 북군이 공세적으로 전략적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전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남쪽 지역에서 남군의 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남군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고향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투 의지가 강하겠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 지휘관들이 대체로 전투 지휘 능력이 우수했습니다. 그건 뭐 객관적인 평가로 그렇게 나오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리 장군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세 번째는 이게 군사상의 어떤 역사에서 보면은 화기가 점점 화력이 강해지면서 공자보다는 방자가 유리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점에 달하는 게 결국은 제1차 세계대전. 그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뭐 공격하는 과정에서 방자가 철조망, 기관총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징후가 이미 남북전쟁부터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시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자가 준비된 진지를 방자가 방어하는데 공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이건 군사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분명히 북군이 공세인데 전투를 할 때마다 북군이 공격해서 훨씬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전술적으로 남군이 우세하게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세 가지 측면에 그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당시에 챈슬러스빌 전투가 끝나고 게티즈버그 전투 사이에 남군의 사기가 사실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아니 뭐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요. 계속 이기니까 병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리 장군에 대한 그야말로 군신. 리 장군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람이고 뭐 장군님과 같이 어디를 가든 우린 쳐들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자신감이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안 돼.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전쟁에서 자신감과 자만심은 그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죠. 네. 예. 자신감과 자만심 그 경계선이 애매한데 자신감을 가지되 적은 이렇게 못할 거야라고 전제를 하거나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게 자만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게티스버그 전투가 약간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 변곡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 장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네. 무기의 발달, 1차 대전 정도의 무기의 발달이 네. 조금만 일찍 왔더라도 예. 남북 전쟁의 승패는 이거 정말 끔찍한 결과로 왔을 수도 더 있겠다라는 생각도 큰 드네요. 살상과 참혹한 인명 피해로 연결됐을 확률이 높죠. 자, 다시 5월 중순으로 돌아와서요. 네. 빅스버그를 북군이 포위했다. 네. 남군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포위망을 뚫어야 한다, 구해야 한다라고 예.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남부 연맹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 주관하에 먼저 강요들이 회의를 합니다. 네. 회의 결과는 빅스버그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계 사단을 롱스트리트 장군이 이끌고 빅스버그로 간다. 이게 이제 잠정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제 리 장군을 불렀습니다. 최종 작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날짜가 5월 15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 장군이 딱 들어왔는데 강요들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빅스버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워싱턴을 우회해서 펜실베니아를 공격하자라고 의견을 딱 내리는 거죠. 다들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하라.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리 장군이 내세웠던 이유는 첫 번째, 지금 전략적으로 우리가 자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승리가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펜실베니아를 공격함으로써 워싱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은 북군이 주력을 그쪽에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주력을 섬멸하는 결정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펜실베니아는 전쟁의 참화를 피해갔죠. 그래서 아직도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군이 워낙 보급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여러 가지 보급품이나 이런 걸 징발하면 우리한테 도움되고 적은 피곤하고 워싱턴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전략적 해안이 굉장히 뛰어나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빅스버그가 지금 리치몬드에서 거의 뭐 1,500km 거리가 있는데 가다가 몇 주가 걸릴지도 모르고 가는 도중에 만약에 빅스버그가 항복해버리면 그 전력이 다 유병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딱 의견을 제기했더니 국방장관이 당시의 기록을 어떻게 남겼느냐면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리 장군의 안목에 우리는 탐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은 생각으로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지금 우리는 무조건 이 방법이야. 네.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돼.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yes 할 때 no.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모두가 그거야. 네. 묘수가 있었어. 네. 아니 그 빅스버그가 우리의 위야. 지금 네. 속이 쓰려 막 죽겠어. 근데 네. 펜실베니아는 예. 적의 목숨줄이야. 그렇죠. 우리의 위는 쓰리지만 네. 적의 목숨줄을 잡으면 우리의 위는 풀어지게 돼 있어. 전쟁도 이길 수 있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걸 제시한 거죠. 여기서 이제 리 장군이 뛰어난 거는 당시 남군이 이기고 있었고 장군님 말씀하신 네. 대로 사기도 높고 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남군 병사들의 능력이 북군 병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펜실바니아 공략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회 대행군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보다 이제 근본적인 거는 리는 결국 이 전쟁은 소모전으로 가는 것이고 장기 소모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번 이겼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번 격파하면 북군이 굴복할 줄 알았어요. 네. 계속 이기고는 있는데 안 굴복하는 거죠.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우린 이기다가 결국 진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적의 중심부를 끊어줘야 된다. 그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 펜실바니아 전역입니다. 근데 이왕 그럴 거면 아예 진짜 급소를 딱 찔러서 그렇죠. 워싱턴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왜 굳이 펜실베니아였어요? 그렇죠.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네. 그 리치몬드가 있고 그 사이에 프레드릭스버그가 있고 바로 워싱턴이 있거든요. 프레드릭스버그에서 딱 거리를 재보면은 워싱턴까지는 77km, 네. 그 밑에 리치몬드까지는 80여 km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거리는 굉장히 짧은 거리죠. 그런데 그 지형을 보고 배치를 보면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형적으로 보면은 그 사이에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워싱턴과 프레드릭스버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강이 다 횡적으로 다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위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엔티텀 전투라고, 엔티텀 전투.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 지역이 다 요새화돼 있습니다. 요새가 뭐 68개가 건설돼 있고 뭐 포대가 뭐 800문 가까이가 배치돼 있고 이런 이제 이미 요새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들이받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드디어 북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결정합니까? 먼저 규모를 보면요. 네. 남군의 규모는 7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보병 3개 군단, 기병 1개 군단, 7만 5천 명의 병력을 준비를 했고 이제 기동 방향을 보면 항상 남북 전쟁 당시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셰난도. 셰넌도. 워싱턴 좌측에 있는
신안도 계곡을 들어가서 그 저기 포토백 강을 신안도 계곡의 포토백 강을 딱 넘어가는 지점이 뭐냐 하퍼스펠입니다. 하퍼스펠. 그걸 지나서 해리스버그, 필라델피아 이렇게 이제 우회하면 워싱턴 북쪽에 도착합니다. 이게 이제 기동 방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양측은 이 서로의 수도를 향해 가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네. 예. 근데 북구는 남으로 향해야 되고요. 남구는 북으로 향해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크게 우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워싱턴하고 남군의 이 최단 거리선은 방금 말씀하신 거 요새가 돼 있고 이미 거기서 여러 번 몰살을 당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워싱턴이 동쪽에 있는데 남군, 북군이 워싱턴의 서쪽에서 북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군이 더 서쪽이고 북군이 동쪽, 워싱턴 가깝게 쪽, 올라갑니다. 네. 이게 나중에 갱고를 보면 거의 평행으로 올라가는데 네. 이게 사실은 나중에 전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어쨌든 당장은 워싱턴을 동쪽에 두고 북군, 남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네. 이런 형태의 희한한 전투가 돼버리죠. 네. 앞에서 제가 5월 15일 날 이제 작전 회의를 하고 어떻게 작전을 하겠다 의사 결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3일이 딱 되면 이제 남군이 드디어 기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두부대를 이제 2월 군단, 2월 장군이 지휘하는 군단이 앞서고 그다음에 AP 힐 군단이 두 번째, 그다음에 롱스트리트 군단이 세 번째. 그리고 그걸 척방에서 엄호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뭐겠습니까? 기병군단. 기병군대. 네, 제프 스튜어트 기병군단이 딱 엄호를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리 장군의 스튜어트 기병군단장한테 임무를 세 가지를 줬습니다. 이건 뭐 통상적인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부 보병군단이 올라갈 때 우측방을 엄호해라. 기습을 당하지 않도록.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어떤 형태로인데 북군이 대응할 거니까 정보를 철저히 수집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세 번째, 능력이 된다면은 북군이 우리 쪽으로 기동할 때 후방을 계속 차단하거나 괴롭혀서 그걸 교란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란 작전을 해라. 이 세 가지를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부여하지 않았죠. 뭐가 제일 먼저인지를 네. 하지 않고 예. 너에게 네. 그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해라. 그러면 리 장군이 어떻게 해야 조심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알려줬는데 이게 밥까지는 다 차려줬으나 네. 숟가락을 떠서 먹여주진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숟가락과 포크를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로 이제 게티스버그에서의 3일의 포인트가 맞춰지는데 이게 전사적으로 보면 사실 시작할 때부터 되게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만한 새로운 전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군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군을 달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두 가지 전투를 시행해야 돼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움직여서 적을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걔들을 만나서 경멸한다. 그렇죠. 이게 사실 기동전의 진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끌고 다닌다. 그렇죠. 근데 이게 거대한 군대를 끌고 거대한 광역으로 돌아다니는 거대한 기동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두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이 광역의 지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인공위성도 있지만 이때는 지도도 부정확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병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네. 지형 파악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빠르니까요. 예. 먼저 막 달려가면서 스튜어트가 보고도 좀 많이 해주고 지금 현재 북군은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리가 이런 거대한 전역을 구상할 수 있었던 거는 제프 스튜어트의 기병대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정말 남군 기병대는 전설이어가지고 네. 일단 말 타는 능력이 상대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남부는 농장지대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말을 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잘 다룰 텐데 북부는 말을 타고 뭔가를 하지 않으니까 말을 다루는 능력은 압도적으로 남부군이 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을 끌고 다니면서 주도권을 잡고 결정적인 장소를 찾는 건 우리가 자신 있다. 그리고 기병대를 믿었던 거죠. 그렇죠. 스튜어트의 활약은 당연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스튜어트가 남군 시작 지점 한 4분의 1쯤 되는 지점에서 행방불명이 돼버립니다. 스튜어트가 굉장히 자만하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떤 그 자부심 이게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 3일 날 제가 6월 3일 날 출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9일 날 결정적으로
제프 스튜어트를 열받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뭐냐면 브랜디 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북군 기병대의 기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북군 기병대는 감히 우리의 상대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브랜디 역에서 북군 기병대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거기다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병대 브랜디 역의 전투 과정을 보면요, 양익포위 당할 뻔했습니다. 그 사령부가 북군 기병대 짓밟히고 뒤로 빠졌다가 우군의 지원을 받아서 겨우 회복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내용도 조금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데다가 더 결정적으로 불을 지른 게 남군 언론이었죠. 언론에서 그거 봐라, 잘났다고 폼 잡더니 브랜디 역에서 당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에 딱 나온 거죠. 열받은 겁니다. 예. 빈대떡 신사가 됐군요. 폼을 재고 들어가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놀렸군요. 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리 장군이 세 가지 임무를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석방 방어, 정보 소지, 교란 다 빼고 마지막에 교란, 이게 매스컴을 탈 수 있는 아주 화끈한 작전이잖아요. 파괴하고 그 적의 작전을 방해하고 이런, 그게 이제 몰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6월 9일부터는 이게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연락이 끊어져 버린 거죠, 리 장군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임무를 잘 살피고 보고하는 거는 네. 언론에 알려지기가 힘드니까 네. 제프 스튜어트 네. 북군의 어느 지역을 완전 휘젓고 다니다. 막 네, 이런 그거 뉴스 신문이 기사 나길 내고 바랐던 싶어서.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전쟁이라는 게 항상 일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네. 네. 이미 전쟁이 시작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북군도 그 전투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학습을 하고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이 딱 되면은 북군 기병대도 나름대로 남군 기병대에 뭐 우세한 건 아니지만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쫓아온 겁니다, 전투력이. 아하.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아무렴 지금까지 전투도 많이 했고 네. 활약을 잘 보였던 스튜어트가 이 감정, 나를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기사를 써? 라는 느낌으로 감정상했다고 그렇게 단독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그게 조금 의문사항이긴 해요. 네. 근데 이때 스튜어트가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북군이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붙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튜어트가 요 북군과 남군 사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너가서 북군의 동쪽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동쪽으로 들어간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건데, 그 뒤에 보면 또 북군하고 평양으로 올라가요. 자유롭게 교란하고 뭐 이렇게 싸우기 좋으니까 했을 수도 있고, 본인 생각에는 북군이 생각보다 빨리 따라붙었으니까 자기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북군을 끌어내고 충분히 남군의 우측면을 엄호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본인만의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교란 작전 하려고 이쪽으로 이탈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뭔 의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만약 스튜어트가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북군에게 야 이쪽이야 라고 유인 작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리 장군의 의도는, 그러니까 뭐 물론 스튜어트가 거기까지 생각해서 아주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훌륭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리 장군의 의도는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작전의 의도는 그거 아니야 였던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임무형 전술이라든가 지휘관의 창의라는 부분이 원래 기병 장교들에게는 항상 창의가 허용이 됐어요. 네. 옛날부터. 그래서 기병 지휘관들의 중요한 능력이 바로 그런 판단력과 창의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 이게 임무형 전술을 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무한한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목적을 어긋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또 어디까지냐 그러면 항상 그게 좀 고민이긴 하지만 네. 원칙적으로는 목적 안에서 창의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스튜어트가 이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네. 아까 장군님 정확히 3개 지적했는데 2개를 버려버렸잖아요.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고, 그런데 이거는 리의 지휘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리 장군이 진짜 존경받을 면이 참 많고, 부하들을 다룰 때도 화도 제대로 안 내고 정말 배울 게 많은데, 리 장군이 항상 신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목적에 구애 없이 본인이 창의를 발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작전의 목적과
지휘관의 의도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군사 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무형 지휘 또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배가 갈 때 항상 등대를 기준으로 펴요. 네.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작전의 목적과 상급 지휘관의 의도입니다. 창의성과 자존심과 예. 자신감과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네. 약간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리 장군 입장에서는 이제 연락이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부대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정보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브랜디역에서 교전이 있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끊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 장군은 주력을 끌고 이제 신안도 계곡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쫙 올라가는데 6월 25일이 되면은 하프스 페리를 건너서 위로 올라가는데 북군의 그 동향을 언제 보고받느냐면 6월 28일 날 봤습니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니, 보니까 북군이 벌써 지금 프레드릭까지 거의 쫓아왔습니다. 지금. 코앞인데요? 예, 코앞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리 장군이. 그런데 그 시점에 이미 리 장군의 3개 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군단 중에 첫 번째 군단, 2월 군단은 벌써 그 챔버스버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꺾으면은 게티스버그로 들어올 수 있는 네. 그 챔버스버그로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위로 올라가 버렸고요. 너무 많이 갔네요. 예, 너무 많이 갔죠. 그다음에 AP 힐 군단은 그 어간에 챔버스버그 어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롱스트리트 군단은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이미 지나간 부대, 중간에 있는 부대, 롱스트리트는 뒤에 있는 부대, 이런 상태에서 북군이 생각보다 북쪽으로 많이 와 있다는 걸 딱 발견한 거죠. 그래서 28일 날 명령을 내립니다. 30일까지 캐시타운으로 집결하라. 캐시타운이 어디냐면 게티스버그의 서쪽 10km 있죠. 요 지점에 30일까지 점령하라고 명령을 딱 내립니다. 스튜어트 기병군단은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 안 상황이에요.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간 부대, 네, 너희는 약간 뒤로 돌아와. 네, 그리고 중간쯤 가는 부대, 너희는 멈춰서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북진한다.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명령을 예, 내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1861년 남북 전쟁이 계속되던 중 북군은 남부의 전략 요충지인 빅스버그를 포위한다. 남군의 리 장군은 빅스버그를 지키는 전략이 아닌 펜실베이니아를 공격하는 전략을 주장한다. 기병군단의 엄호를 받으며 리 장군은 펜실베이니아를 향해 빠르게 진격한다. 남군의 소식을 접한 북군 역시 빠르게 움직이는데 남군의 기병군단 지휘관 제프 스튜어트가 행방불명된다. 그렇다면 이 북군의 부대들은 어떻게 이동을 이제 명령을 하나요? 그 앞에서 브랜디역 교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군이 이동하는구나라고 이미 6월 10일쯤 되면 벌써 이제 다 인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이제 찔러봅니다. 찔러보는 과정에서 소규모 교전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남군이 지금 신안도 계곡을 통해서 막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북군이 인지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인지를 하면서 이동을 해서 6월 25일 날 이제 후크 장군, 포토맥군 사령 후크 장군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포토맥 강을 건너서 프레드릭으로 집결하라. 6월 28일까지 집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군이 먼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북군이 안쪽에서 지금 따라 올라가는데 서로가 이제 집결지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군은 30일까지 게티스버그의 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 예. 그리고 북군은 게티스버그의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28일 날 예. 이틀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군은 안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깝고 네. 남군은 바깥쪽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투 현장에 가는 측면에서 보면은 북군이 조금 위에 올라가 있지만 사실은 유불리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려도 북군이 동쪽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쟁에서 내선을 장악하는 게 진짜 그렇습니다. 중요하거든요. 예. 마치 이게 트랙에서 맞습니다. 뭐 안쪽을 잡으면 바깥쪽으로 빨리 도는 예, 안쪽으로 도는 코스가 다르듯이. 그게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는 외선 작전, 뭐 내선 작전. 그래서 내선에 위치한다, 외선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때 리가 자신감이 이거였는데 우리가 외선에 위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뭐 롱스트리트 장군이라든지 뭐 워낙 출중한 장군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그런 자신감 있을 수 있는데 예. 근데 현재까지는 북군이 정보력이라든지 너무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북군이
여기서 삐끗하죠? 그렇습니다. 지휘관을 전격적으로 교체해버렸죠. 게티즈버그 전투 3일 전에 28일 날 후크 장군을 미더 장군으로 교체해버립니다. 사실 용병술에서 원칙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교체했을까? 네. 예, 미더 장군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챈슬러스빌에서 그 후크 장군이 너무 많은 그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부하들은 잘 싸우는데 자기 판단 미스로 제대로 공격 타이밍을 놓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졸전을 하죠. 또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링컨 대통령한테 그랬습니다. 리치몬드로 공격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워싱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리치몬드로 공격하겠다 그러니 그야말로 링컨이 열받은 거죠. 그죠. 리 장군이 우리의 목줄을 조리러 오니까 빨리 도와주러 오게. 그러면 저도 저쪽에 목을 조이러 가겠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하의 목표는 리치몬드가 아니라 리 장군의 주력입니다. 그쪽에 가서 기회를 판단해서 주력을 경멸하시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네. 세 번째, 병력을 더 달라고 합니다. 병력을. 그러니까 링컨이 더 한 번 열받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바로 교체해버립니다. 네. 바뀔만 했네요. 이 양반이 군 경력이 없잖아요. 네. 네, 처음엔 참견을 못했어요. 네, 뭐 어떻게 뭐 거기 작전에 참견을 하겠어. 근데 그동안 본인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 전사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전황 보고 이런 거 매일 읽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 되면 뭐 군대를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건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 안목 같은 건 대단해지는 거죠. 남군이 늘어서 있을 때 공격해라. 우리가 네. 유리하지 않느냐. 네. 이런 판단을 할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자신감이 중간에 갈아치는 이런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빠른 판단으로 이렇게 새 사령관으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그럼 새롭게 바뀐 이 미드 장군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후크 장군하고는 정반대 스타일이었습니다. 예. 예, 후크 장군은 별명은 파이팅 존인데 사실은 허세를 엄청 부리는 사람이었고요. 통상 이제 지휘관들이 지휘관 인사를 장군 인사를 할 때 어떤 특정한 유형이 어떤 작전 상황에 맞지 않으면 정반대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더 장군은 정반대로 과묵하고 학구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남북 전쟁사에서는 북군이 제대로 된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링컨이 외부의 명성 또는 군인들 내부의 어떤 외형을 보지 않고 예. 본인이 판단을 내리는 최초의 인사였죠. 예. 그러니까 보면 링컨이 진짜 대단한 대단하긴 거죠. 대단해요. 네. 자, 근데 게티스버그의 남쪽의 북군 그리고 좌측의 남군이 지금 늘어서고 있는데 네. 남군이 게티스버그 쪽으로 이동을 한 것은 처음부터 목표였던 건 아니었죠? 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남군이 사실 펜실베니아로 들어갈 때 전략적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략적 행동은 잘못하면 조금 막연한 행동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조사도 해봤는데 리가 처음부터 딱 나는 어디를 공격하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타임 스케줄까지는 안 짜놨던 것 같아요. 이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야말로 러시아 평원으로 들어가면서 큰 그림은 있지만 상황을 뭐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일단 이게 거의 워싱턴 북쪽을 100km까지 이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면서 북군 따라오는 걸 보면서 당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행군하면서도 짜더라고요. 속으로는 진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전략을 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고 워싱턴을 압박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소진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북군이 따라올 테니까 끌고 다녀서 어딘가를 경멸해야 된다. 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북군이 따라왔을 때 경멸할 지점을 찾습니다. 왜? 전장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불완전한 지도를 보면서 검토를 하다가 한 지점을 딱 찍었대요. 만약에 북군이 따라오면 여기서 싸운다. 거기가 게티스버그였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만약에 북군이 따라와서 우리가 여기서 싸우게 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야, 이걸 미리 판단을 해놓았던 거군요. 그리고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난다. 캐시타운에 직결하라는 명령은 명령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 직결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캐시타운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0일 상황인데 게티스버그에서 교전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연성이 또 가미된 것인데요. AP1 군단 이하의 헤스 사단장이 피혁 공장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구두를 포함해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7월 1일 날 그 게티스버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진입하기 하루 전에 북군 기병대가 이 지역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뷰포드 장군이 이끄는 북군 기병대가 다 게티스버그에 먼저 왔습니다. 북군의 입장에서는 어딘가 남군이 어딘가로 지금 워싱턴 쪽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올 수 있고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항상 장군급 지휘관들은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뷰포드가 딱 와서 게티스버그를 딱 돌아봤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딱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도로가 사방팔방으로 10개가 다 거의 통과하더라는 겁니다. 뭐 소로길이든 좀 큰 길이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워싱턴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보니까 게티스버그를 중심으로 해서 다 능선이, 그러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능선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방어 진지를 편성하기에 딱 좋은 능선이 쭉 발달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군이 공격해 들어온다면 이 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방어를 한다면 여기서 방어를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서 뷰포드가 야 일단 여기서 기병대가 한번 정찰을 맡아서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30일 날 저녁에 거기에 진지를 편성합니다. 기병대가. 거기서 잘리 뷰포드가 두 가지 중요한 판단을 했던 거예요. 하나는 그건 장군님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방어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게티스버그가 도로가 통과하면서 서쪽에도 능선, 동쪽에도 능선이에요. 그러니까 능선 사이에 낀 분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분지처럼 두 개의 능선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남군은 공격해 와야 되니까 북군 입장에서는 능선이라는 자연 방어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가 우리가 원하던 장소다라는 걸 판단했던 것이고, 근데 사실 저는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북군 주력은 뒤에 있었어요. 남군은 사단이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뷰포드가 이제 레이놀즈 사단장한테 빨리 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여기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의 전투 경험이나 위치로 봤을 때 자기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곳이 구릉이 아니라 구릉 앞쪽에 있는 거의 평지에 가까운 지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뷰포드는 여기서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군이 이쪽 능선을 차지할 때까지, 왜냐면 오긴 남군이 먼저 왔으니까 뷰포드가 지켜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확률 싸움을 한 거죠. 적의 병력이 우리의 2배인데 이 정도 지형이면 우리가 하루를 버틸 수 있다. 이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여긴 그만큼 중요한 위치다. 네.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피해가 얼마냐는 것보다 임무를 달성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임무가 그리고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임무라면 목숨을 걸어도 괜찮은 거죠. 자, 드디어 운명의 그날 7월 1일입니다. 전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7월 1일 전투, 첫날 전투는 매우 사실은 어설프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뷰포드 기병사단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지만은 남군이 온다는 확신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남군이 7월 1일 아침 이런 시간에 방심한 상태에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병대가 기병사단에 방어하면서 사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남북전쟁 당시에 기병사단은 한 3,000명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보병사단은 한 5,000명 정도 되고, 보병사단이 훨씬 유리하죠. 5,000명이니까. 네. 그래서 뷰포드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숫자가 2~3배 되니까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뷰포드가 전투가 딱 개시되자마자 레이놀드 군단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아침 한 7시 정도에 전투가 시작이 됐고 한 2시간 정도 교전해서 뒤로 밀리기 시작한 시점에 레이놀드 군단이 딱 도착했습니다. 지원군이 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게티스버그 마을 앞쪽에서 일단 남군의 방어를 막아내는데 성공한 게 오전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레이놀드 군단장이 저격병에 두부 관통상을 입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처치했습니다. 군단장.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캐롤라이나 연대라든가 이런 일부 연대는 남군의 그 사단 병력을 방어하느라고 뭐 전투력이 한 50%, 뭐 기수가 뭐 14명이 다 서로 남북 전쟁 당시에는 기수가 쓰러지면 다음 기수가 이렇게 자원해서 나가서 깃대를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14명이 기수가 14명이 다 전사할 정도로 그렇게 격전을 치르면서 겨우 오전에 그 게티스버그 1km 앞에 있는 능선에서 남군을 막아냅니다. 이게 이제 오전 전투입니다. 오후 1시에 전투가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남군은 2개 군단이 도착한 상태에서 병력 한 24,000명 정도 됐습니다.
북군도 2개 군단이 도착했는데 병력은 19,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군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군이 공격을 재개하다 보니까 게티스버그 마을을 북군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뒤로 밀리죠. 다행스러운 것은 북군 지휘관들이 세미트리 힐, 컬퍼스 힐에다가 예비대, 포병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군이 저 지역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상태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드디어 리 장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리 장군은요. 네, 델롬델이라고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네.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이 유명한 명령입니다. 네. 실행 가능하다면은 세미트리 힐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지역을 확보하라라고 2월 군단장한테 임무를 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저기 지금 북군이 있잖아요. 있죠. 네. 실행 가능하다면 네. 응.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공격해서 저 탈환하는 지역을 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해라죠. 탈환하라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죠? 실행 가능하다면이라며. 아니 뭔 소리예요? 이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굳이 가지는 말고. 예. 당장 집으로 돌아가. 전투에 임하는 장군의 자세가 이따위면 무슨 전쟁을 해? 아니요, 이 장군님 똑바로 말씀을 하셔요. 이러니까 남군이 패하는 거야. 정말 답답한. 이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오신 거군요. 리 장군이 신사적이라는 말이 그렇죠. 이래서 붙은 바로 거군요. 그겁니다. 잠시만요. 예. 저 MBTI F예요. F지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리 네. 장군님은 네. 그 장군님을 존중해 준 거야. 네. 귀하가 가능하다면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저 힐을 뺏었으면 하네.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힘든데? 이러고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f practicable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군단장의 우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북군이 계속 저 세미트리 힐 지역을 일단 완강하게 방어하려는 의지가 충만하다. 그리고 방어를 완강하게 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옆에 있는 AP 힐 군단장한테 야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AP 힐 군단이 거절했습니다. 왜요? 왜요? 아마 AP 힐 군단의 처음에 게티스버그에 첫 번째 진입했던 사단이 AP 힐 사단이었어요. 피해가 좀 심했구나. 있었죠. 5년 네. 전투에서 피해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군단장 입장에서 야 우리 지원해줄 여력이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야 세미트리 힐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야 북군이 완강하게 방어하고 있어. 근데 그 우측에 보면은 컬퍼스 힐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비슷한 횡적으로 있는 그거죠. 야 저기라도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그 2월 군단장이 최초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 그런데 바로 첩보 보고가 들어옵니다. 북군 1개 군단이 그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딱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리 이거는 불가능. 장군께서 if practicable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렇지. 이 전투를 여기서 종료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 5시 30분에 첫날 전투가 딱 종료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리 장군의 이때 당시에 그 감정, 입각을 해서 마음. 리 장군의 판단은 네, 이거 전투의 포인트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군 지금 가능하다면 저 힐을 점령했으면 좋겠소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능하다면 가라고 했으니까 네, 안 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라고 지금 안 갔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럼 불가능하면 안 가지 이게 아니고 가능하다면을 전제를 뒀다는 것은 무리해서 괜히 병력 손실을 일으키지 말고 판단하에 가능하다면 움직여라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을 군인의 지휘관으로 두면 안 된다. 저는 진짜로 리 장군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고 예. 잭슨 장군이 이 리 장군의 그렇지. 의중을 굉장히 잘 파악했어요. 그렇죠. 잭슨 장군이었으면 무조건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 장군의 회고록에 보면은 잭슨이 있었다면은 챈슬러빌스에서 전사한 잭슨이 있었다면은 2월하고는 다르게 판단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나중에 회고록에 뭐 정말 아쉬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리 장군이. 저는 그 마음이 뭔지 알 거예요. 잭슨이었으면 저기서 네, 부대가 전멸당했으면 당했지 저 힐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인생을 알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이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아, 놀랐다니까. 저는 윤지호 씨가 아까 네. 이 명령을 이렇게 그렇죠. 이해했을 때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본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딱 센터장님이 원하는 예. 각본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와, 아, 예. 실제로도 그러니까 전투 상황에서도 이런 충분히 그런 얘기들이 다른 있었을 해석이 겁니다. 그거 지금 저도 이랬는데 예. 저 전쟁통에서 리 장군이 그럼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죠. 아, 그럼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리 장군이 잘못한 거야. 그 명령을 그렇게 내리면 안 됐어. 네. You must be라고 했었어. 그렇죠. 예. 그래. You want to die? 이렇게 했었어요. 갑자기 영어가 막 술술 나와요. 이제 보니 그 빙의하면 되네. 네, 그래서 이제 첫날 전투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리 장군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월 군단장이 세미테리 힐을 점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웠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일단 남군이 승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남군의 사기는 아직까지도 왕성하다. 그리고 북군이 정원이 되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다. 왜? 주력을 모아서 한꺼번에 섬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판을 내자. 이것이 바로 이제 첫날 리 장군의 첫날 전투를 마감하면서 저녁 때 리 장군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을을 빼앗았지만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은 상황. 리 장군은 이겼는데 화가 난 상황까지 게티스버그 첫 번째 날 전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윤지호 씨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 안 돼. You must be 본방사수. 과연 리 장군의 이 마음을 이해하는 장군은 두 번째 날 탄생할까요? 남군은 북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번 방송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1863년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은 게티즈버그에서 남북 전쟁의 운명을 건 전투에 나선다. 병력과 화력이 우세한 북군을 상대로 남군은 여러 차례 파상 공세에 나서게 된다. 특히 피켓 장군이 이끈 대규모의 남군이 최후의 돌격을 감행하면서 전투는 절정에 이르는데 남북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양측이 펼친 작전은 무엇이었나? 미국 남북 전쟁 승패 분수령 게티즈버그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